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대선이 이제 정말 1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미용 칼럼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새로 창당한 새누리당 6번 조원진 후보의 그 선거 유세를 좀 지방으로 같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세를 나서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전혀 이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세장이 너무 썰렁하거나 또는 너무 생뚱맞은 그런 유세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응을 해주고 계셨고 또 그래서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 선거 유세지만 그 같이 그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또 많은 격려가 쏟아지니까 힘을 내서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참 다행이었고요. 요즘에 이 그 조원진 후보 유세 한다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참 많은데요. 뭐 제 목소리는 이렇게 완전히 쉬어가지고 원래 그 제 목소리를 전혀 뭐 느낄 수가 없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정치꾼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해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사실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이 노인층에서 연세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이 정말 이 SNS나 유튜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참 놀랐고요. 이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식 수준 그리고 정보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그 많으시다, 그 깊이가 있으시다라는 거를 제가 느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류 언론은 그런 거 보면은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담합해서 언론을 막고 뭐 조작이든 왜곡이든 만들어서 그저 내기만 하면 국민들은 그거 받아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여론을 조장하고 그럴 수 있는 걸로 지금도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일정 부분 아직도 많은 그 국민들께서 또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자기들의 편향된 사고와 관점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죠. 뭐 이제 지금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뭐 완전히 대통령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특히 그 거기에 왜 줄 서가지고 이제 될 것 같은 후보에 빌붙어서 뭔가 하나 뭐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아주 두드러집니다. 엊그제 그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서 경악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다 아시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보느냐. 이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토론이 있고 나서 그 당의 모 의원이 뭐 해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좌파들 사이에서 뭐 아주 훌륭한 해명이었다 어쩌다 떠드는데 그건 역시 말장난이지 근본적인 그 후보의 명확한 사고를 그 현장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무슨 해명을 아무리 잘한들 이미 깊이 박혀버린 그 이미지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정신승리하는 것밖에는 다름이 아니다. 그 해명이라는 게. 많은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그러나 애국심은 있는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대답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전쟁을 하는 중간이다라도 접근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해서 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뭐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아무튼 평화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북한을 우리가 주적이라고 안 해야만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주적이라고 북한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더라도 대화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말장난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그건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군이라도 몰아칠 때는 몰아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또 대화에 끌어들이고 뭐 이러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주적이라는 그 규정 자체를 머뭇거린다,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이 아닌가, 명백하게 위헌적인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조국이 대한민국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질문은 뻔히 알면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 못할 걸 알고 한 질문이죠. 문재인의 이 주적에 대한 이슈는 정미용 칼럼을 찾아서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는 사실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 얘기만 나오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종북몰이 고만해라 뭐 이렇게 늘 들고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그게. 근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세간의 의혹 제기는 이제는 그런 말장난 같은 해명으로 풀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가 스스로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의 선택이고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 후보가 이 북한 인권법 통과 문제를 놓고도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그 의혹이 뭐 나름 자기는 해명했다고 하지만 계속 퍼지는 것도 문 후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송민순 장관께서 아예 북한에서 온 지령문 같은 공문서까지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문 후보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결국은 그렇게 공들여서 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기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당의 뭐 대표라는 사람이나 뭐 주요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뭐 한치 근거도 없는 뭐 개인 문서라느니 어쩌고 떠드는데, 그건 개인 문서가 아니었죠. 분명히 그건 북한에서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협박조로 글이 써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협박 때문에, 그럼 북한의 협박 때문에 그걸 결국 기권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통상하는 그들의 지령이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변명을 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정미용 칼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전혀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줄어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40%의 안팎에 또는 35%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변함없이 그저 눈 맞고 귀 맞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입니다. 거기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의 그런 과도한 북한에 대한 태도,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거의 간첩 수준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그리고 그거를 그 지지자들이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나라의 안위에 엄청난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문 후보의 문제점은 제가 바로 또 다음에 이어서 그 정미용 칼럼을 따로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그 사정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른정당이 요즘 흔히들 배신의 정당이다, 좌파에 부역한 정당이다, 전부 이렇게 비아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당은 완전히 그 지지하지 못할 그 당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그 유승민 후보는 그쪽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 경북 쪽에서는 유세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 당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깨는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냐 그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구새누리당에서 권력 차지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 멀쩡한 대통령, 죄가 하나도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구속까지 되는 상황을 이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르르 다 뛰쳐나가 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렇게 만든 바른정당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기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그 주말에 바른정당 중앙선대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이종구 의원이 나와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그 4월 29일이 대선 그 투표용지 그 인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29일 이전에 확정이 후보가 당별로 이제 돼야 완주하는 후보들만 가지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넣게 되는데요. 이 이종구 의원은 이 29일까지는 기다려 본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또 이 유 후보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사퇴를 건의하고, 말이 좋아 사퇴 건의지 이거는 내놓고 그만두고 물러나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사퇴 건의를 하고 이걸 유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후보 사퇴를 포함한 당의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종구 의원이 또 이렇게 말을 했죠.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우리 후보 유승민 후보가 이제
끝까지 갔다가 겨우 4~5%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그 4~5% 지지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 당선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사로 볼 만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이 말 속에 있는 그 의미는 이제 바른정당의 이 속셈이나 앞으로 이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의 그 방향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이종구 의원의 발언이 유승민 후보가 그 득표한 만큼 그 차이로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지게 되는 상황을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 바른정당은 다름 아닌 국민의당과 함께 연대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그냥 은연중에 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완주하기로 하고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뭔가 끝까지 완주는 안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바른정당하고 이 국민의당 연대 지금 뭐 거의 은연중에 가시화 됐다고 보는데 이 연대는 그러면 누가 언제부터 추진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바른정당 세력, 전에는 이제 비박계라고 불리던 세력입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 남아서 그야말로 트로이 목마 같은 무슨 연락병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비박계가 박지원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뭐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부터 이미 저는 기획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비박계가 바른정당 만들면서 뛰쳐나갈 때 그때부터 김무성, 이 박지원 물밑 교감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흘러나왔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을 시중에서는 뭐 과거에 보수다, 뭐 좌익이다, 뭐 이런 거 좌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시중에서는 그냥 내각제 개헌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정미용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정권과 계속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철도 노조 파업 그 당시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쪽 그 세력 편에 서서 철도 노조 편을 들면서 청와대를 압박했던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무성 의원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은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이 조중동은 또 일방적으로 김무성 의원의 편에 섰었죠. 언론과 다 결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그 소문에 의하면 이 조선일보 그 방씨 집안과 김무성 의원 집안이 뭐 사돈 관계로 얽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조중동의 김무성 편들기가 너무 지나쳤죠. 그런데다가 김무성 의원이 오바를 많이 해가지고 과도하게 뭐 해서 결국은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은 정말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끔 나빠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을 쥐고 왼수를 쥔 상태에서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든지 또는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 김무성 의원이 대선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이 김무성 의원은 아마 이때부터 무슨 대선에 나가서 뭐 고생하고 뭐 돈 쓰고 하느니 내각제 개헌하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이때 그렇게 내각제 개헌해서 자기는 총리를 할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불청객에 끼어든 거죠. 말하자면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고 그 초기에는 사실 이 김무성 의원이 당연한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여론조사 돌고 그랬었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고 김무성 의원은 아마 속으로는 저거 내 자리인데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유승민 의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당권을 잡은 김무성 의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질게 뻔해 보이는 후보를 위해서 뭐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뭐 돈을 쓴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옹색한 선거 운동을 지금 유승민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유승민 의원 그 꼴이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유승민이라는 그 사람을 잘 아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뭐 포기할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옹색한 선거운동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구 의원이 한 발언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바른정당 안에 김무성계 의원들 한 2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20명 정도의 김무성계 의원들이 정말 유승민이 대선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는 걸 바랬을까?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죠. 국민의당과 거래를 하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 정도를 유승민에게 기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초기부터 유승민 후보는 자기의 욕심이 어느 정도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독자적으로는 아예 승산이 없는 후보였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이제 한 10% 정도라도 나오면 이걸 가지고 박지원 세력하고 물밑 협상을 해서 안철수와 유승민을 단일화시켜가지고 합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 안철수 쪽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뭐 이제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지지율이 뛰었다는 것은 지금 홍을 싫어하는 많은 보수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에 가서 붙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바른정당 사람들로서는 특히 이제 김무성계 말하자면 개헌파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주면은 그걸 가지고 박지원의 국민의당과 말하자면 거래를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보태주면서 또 국민의당의 한계인 호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불식시켜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각제로 가는 물꼬를 트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유승민 그 후보의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TN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후보 지지율은 뭐 0%, 그러니까 아예 뭐 거의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지지율이 이제 나왔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한 사흘 됐나요? 이 바른정당의 장제원이라는 의원, 여러분 탄핵 전국에서 청문회에서 뭐 아주 아나무인적인 행태로 아주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보수 국민들 사이에 지탄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산 출신 의원인데, 이 장제원 의원도 이종구 의원이 한 말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이 한 말은 워낙에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 그에 따른 바른정당의 책임론,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 또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 당내 경선 당시에 단일화를 명시적으로 하고 당선이 됐다.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유 후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속셈과 그동안의 그 정황이. 이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실토를 한 건데요. 유승민 씨가 당내 경선을 할 때 단일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당선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단일화를 조건으로 유승민이 후보로 내세워졌다, 이런 자백이죠. 장제원이가 하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하고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그 유승민이 지금 지지율도 아주 낮은데 저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 바른정당 배신 세력 무리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건지, 기만하는 건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입으로는 보수 뭐 진짜 보수 이렇게 떠드는데 나올 때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뒷구멍으로는 애당초에 박지원당 이 좌파 세력인 이 국민의당과 연대할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른정당 그 이종구 의원에게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아주 불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이종구 의원이 대답하기를요. 세상 일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대선이라는 것은 99%가 다 후보 책임인 거다. 후보가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거리가 있으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거의 같은 당의 동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 당 안에 유승민계로 불리우는 그 이해훈 의원이 즉각 나서서 반발을 합니다. 자기 당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고 다른 당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만큼 해당 행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이해훈은 이종구를 뭐 제명할 수 있느니 뭐니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했는데, 하여튼 이 바른정당이 이렇게 아주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자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자기 당 의원들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당연히 누구든 하게 되죠. 지켜볼 일입니다. 이 와중에 당권을 거머쥔 김무성 쪽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권을 줬다는 것은 돈을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건데요. 선거 비용을 제대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아주 옹색한 유세를 한다는 이제 말이 들려오는데, 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 근데 배신자들이
말로가 거의 대체적으로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엔 자유한국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바른정당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엊그제 심재철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지금 바른정당은 어떻게든 안철수를 당선시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내색을 드러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에서는 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 신당인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당의 그 선거 대책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바른정당하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선거 투표용지 인쇄일인 29일 전까지 모든 게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보면은 묘합니다. 이종구나 장제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유승민 사태 얘기를 이제 거론하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이 심재원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심재철 씨가요. 근데 이 심재철 의원은 현재 그 자유한국당의 정식 명칭이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당원이 아니죠. 선거 지금 이 대선 그 캠페인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대표인데 이 심재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게 홍준표 후보가 전혀 모르는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이거 절대 아니죠. 충분한 교감을 갖고 나와서 떠봤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당의 선거 그 쭉 관례를 보면 선대위원장과 후보는 아주 긴밀한 관계고 어떤 발표든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재철 의원이 유승민과 홍준표의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친박계 의원의 이선 후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 당의 입장이라는 게 원래는 지금 주류가 다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90여 명 중에 60여 명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거니까 대통령 탄핵을 옳은 것, 잘한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반대했던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 총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 얼마 사이에 최근 들어서 그 홍준표 후보가 소위 그 태극기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무슨 정책이나 그런 얘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밝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것도 애매한 거죠. 밝히려면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됐고 이 그 명백한 죄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이것은 선거 결과 대통령이 되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항상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교묘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홍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오릅니다. 그랬는데 이 심재철 선거대책위원장 입에서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은 그 진실성이,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심이 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쭉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났을 때 홍준표 후보의 말입니다.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들려면은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성이 있는 우리 우파 정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보수의 대표로 뽑았는데 이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아주 부끄럽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도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수의 대표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박 대통령이 부끄러운 짓을 해왔다. 잊자, 넘어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홍준표 후보가 말한 탄핵을 넘어선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정부, 우파 정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 바른정당 세력이 보수하면서 자기들이 보수라면서 박지원 정당하고 지금 합치려고 하는데 정말 보수라면은 박지원 정당하고 합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대다수의 보수 국민들은 이 바른정당을 보수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또 계속적으로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적인 그런 우파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뭐 영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을 해야 이러한 그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또 이제 꼬이고 있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 당시에는 자기가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가 없었다. 마음은 이해를 하면서도 동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했던 그 서운하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변명이고 늘 그렇듯이 말장난이죠. 그리고 나선 또 얼마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재철 선거대책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한 것을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 많은 태극기를 든 그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과는 무조건 와서 우리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하고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당에서 해왔던 거를 다 뒤집어 엎고서라도 같이 연대를 하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을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사람들 마음은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에게 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 거대한 탄핵의 그 동조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탄핵 그룹이 아니라 거대한 그 개헌 내각제 개헌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은 내각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어찌됐든 이 선거에서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고 하려면은 태극기 국민들의 그 표도 너무 아쉽고 이런 그 속내가 다 보이는 거죠.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야비하고 그야말로 교활한
이런 발상,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이런 행태를 우리가 그동안 신물나게 봐왔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그 야비한 권력 노름, 여기에 우리 그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라면서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는 파면을 당했고, 이런 오늘날에 이런 온 나라가 들썩이고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홍준표 곁에는 처음 탄핵 말이 나왔을 때부터 완전히 홍위병처럼 굴었던 그 나경원이가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나경원이는 처음에 말하자면은 탄핵에 당시 새누리당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촛불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아주 적극 탄핵에 앞장섰었죠. 또 친박을 멸하고 탄핵 반대를 사과하자 이렇게 떠드는 심재철, 이분도 사실은 원래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심재철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 핵심 캠프 두 사람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태극기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세력에서 보수팔이 하던,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영리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소수의 태극기 들었던 그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 전체 이 태극기 국민들을 갈라놓고 휘저어 놓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경원, 심재철 이런 그 자유한국당 내에 그 남아있는 비박계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이건 뭐 일종의 그 트로이 목마 같이 비박 세력, 바른정당 세력의 메신저로 그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지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세력, 즉 개헌 세력은 처음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비박계 이거를 전부 연대를 해서 그걸 목적으로 교묘하게 계략을 짜고 움직여 왔다, 이렇게 보고요. 이종구, 장제원, 심재철이 순차적으로 나와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한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각 그 계산법이 조금 다르고 자기들의 그 원래의 계획과는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죠. 이 홍준표와 유승민은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1,500만이 넘는 그 보수표는 다 어디로 가 있는 걸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후보들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지금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 세력의 그 표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홍준표, 유승민이 아무리 자기들이 보수의 가치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이 보수라면서 운운해봐야 그게 다 쇼라는 거 국민들이 다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당하고 연대해가지고 내각제나 꿈꾸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보수다 하는 것을 어느 보수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좌파적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보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이걸 가지고 있는 정당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니까 뭐 그런 척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뿐인데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의 그 연대가 분명하게 보수 연대는 아니라는 거죠. 좌파하고 손잡고 우파의 상징적인 대통령을 몰아낸 바른정당 그리고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그 연대 이게 어떻게 해서 보수의 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좌파 연대입니다. 따라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좌파 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문 좌파 연대다. 반문재인 좌파 연대의 완성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당과 이 반문재인 좌파 연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세 당의 연대 이 공통점은 반박근혜이자 탄핵 찬성파라는 것이고요. 또 이 문재인 당과 반문 좌파 연대의 다른 점은 한쪽은 개헌을 반대하고 한쪽은 개헌을 찬성한다. 이 사람들은 개헌이라는 게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거의 구분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둘의 차이는 공통점은 탄핵 찬성파들이라는 거. 반대의 다른 점은 개헌을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찬성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쪽이 내각제로 가는 개헌을 찬성할 리는 없죠. 그래서 개헌 반대는 문재인 쪽입니다. 저는 그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정말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박계하고 김무성을 두둔하고 소위 친박계를 떠나라고 했던 보수 진영이 있습니다. 탄핵 초기에. 이분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보수 쪽 분들이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판국인데 지금 차악을 운운하면서 안철수를 밀자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지금 보수 진영에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없는 그룹이 상당수 있는데 이 세력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당은 의석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집권을 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각을 짤 수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공조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이거는 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고 보수에서 안철수를 차악이라고 하면서 문을 막기 위해서 찍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세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 정당이 합쳐져도 안철수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든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 진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안철수가 집권할 경우에 이제 그 후에는 이 안철수 기세가 이제 올라간다 쳐서 요즘 좀 한 2, 3일 사이에 또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철수가 집권할 경우에 그 후에는 이 문재인보다는 박지원이가 더 큰 정치적 난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안철수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 뭐 그럴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 게 최근에 조금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여론조사가 나왔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만약에 안철수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 후에는 아무래도 문재인보다는 박지원 그리고 박원순까지 그 더 큰 정치적인 난관으로 이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는 박지원은 좀 정치적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철수가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박지원뿐만이 아니라 박원순까지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건데 안철수는 과거에 이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어준 그런 인연도 있고 아무래도 박원순하고는 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그래서 사실상 완전히 좌파판입니다. 지금 탄핵 세력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배신 세력이 좌파하고 손을 잡고 보수 우파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그 순간부터 좌파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가장 앞장서서 이 탄핵을 하면 바로 좌파 정권 들어서니까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이 비박 세력들한테 읍소를 했었었는데요. 그것을 그 비박 세력들이 배신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그 목적인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탄핵 세력은 결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그 상징적인 대통령을 몰아내고 칼을 꽂고 어떻게 자기들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에 부역했던 세력 그게 보수다? 그건 아니죠. 그 부역 보수가 자유한국당 경선까지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경선 룰을 바꾸고 가지고 놀았던 덕분에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 시민들은 자기들이 정말 찍고 싶은 그 찍어야 할 후보조차도 갖지 못하게 됐었고요. 보수 시민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부역 보수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후보는 뭐 이제 그 자서전에 과거에 그 성폭행 하는 그 친구의 그 음모에 가담을 했었던 그 고백을 해가지고 그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들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목표가 결국은 내각제라는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좌파 세력에게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뭐 문재인을 막기 위한 차악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다라는 그 차악의 이게 얼마나 이 정말 허망한 얘기인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안철수가 돼도 문재인 쪽에 그 더불어민주당 도움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 국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됨으로써 박원순이 더 큰 힘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력들, 결국은 연대를 하게 될 이 세력의 끝은 그래서 좌파인 것이고 좌파적 연대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헌을 통한 권력 나눠먹기인 것입니다. 안철수에게 투표하는 게 최선이 없어서 차악을 택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 결국 보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좌파 연대에게 다 힘 실어주는 겁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차악이랍시고 선택을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악을 택한답시고 이 보수표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저는 그것으로 해서 이제 보수의 진영은 완전히 괴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후위를 도모할 신라 같은 정치적 동력마저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보수 세력의 도움으로 집권 후에 이제 좌파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그걸 누가 막습니까? 된 다음에 자기가 이거저것 하겠다는데 뽑아놔주고 이럴 줄 몰랐다 하면은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차악을 주장하면서 안철수를 뽑자고 했던 그런 그 보수 국민들은 안철수가 무슨 짓을 한들 그것을 비판할 명분도 못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안철수는 일찍이 대북 지원 문제나 뭐 세월호 특례법 강화 이런 완전히 좌파적인 그런 정책과 법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이미 했죠. 네. 보수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저 좌파 부역 보수들, 이 배신 세력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순간 이미 찍을 곳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울분과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조원진 후보가 부득이하게 안락한 길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와서 결국 대선 후보로까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보수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달리 길이 없습니다. 50보 100보의 선택이지 특별한 뾰족한 묘수가 없는데요.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고 남겨놓는 게 이번 대선에서 우리 보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영 칼럼이었습니다.